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였죠. 지난주부터 민심은 전심. 바로 이 코너인데요. 우리 민심의 동향, 지금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민심의 동향 굉장히 중요하죠.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 민심의 동향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K스테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얘기부터 좀 하도 오늘 좀 놀래가지고 개혁신당 쪼개질 거 이거 예상하셨어요? 처음에 그 전격적인 이제 통합 선언이 있었는데 그 직후부터 과연 이제 이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때 당사자들은 주장을 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 이렇게 좀 며칠 안 된 얘기니까 돌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졌을 때 특히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창당했던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설명을 그 당시에 이제 내놓을 때 보면 물론 통합이지만 같이 합쳐서 하는 거지만 내가 만든 개혁신당 중심으로 통합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당에 이제 누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 열흘 되는 사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일. 예, 정말 우리가 예전에 뉴스도 보다 보면 결혼식 올리고 아직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 파탄이 나는 커플들 이런 이야기들 기사에서 봤었는데 이게 정당이 과연 이렇게 통합을 하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어떤 장면인데 근데 이미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통합을 했으면 제3지대의 빅텐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내걸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국민 앞에 내세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과연 누가 선거대책본부를 지휘를 할 것이며 누가 주도권을 쥔 것이며 누가 사실상 이 개혁신당의 주인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잡음들이 끊임없이 나왔었고 결국 그게 지난 이제 그 개혁신당 내 최고위에서 정책 관련된 선거운동의 전권을 이준석 대표한테 위임한다라는 것이 최고위 표결 강행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결과적으로 이제 파탄이 났는데 글쎄 이 제3지대라는 어떤 그 정치의 길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제3지대에 나오든 사실 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기존의 정치와 다른 어떤 것들을 내세웠을 때 그 기대감들을 국민 유권자들한테 주었을 때 성공의 어떤 길들이 열리는 건데 이번에 어떤 통합의 이후의 과정들에서는 그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결국은 오히려 그 작은 어떤 제3지대에 모여서 기존의 정당들이 보였던 똑같은 어떤 패권과 주도권 싸움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것이 그 내부적으로도 서로 소화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게 좀 이렇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진짜 전문가신데 진짜 전문가로서 이거 보실 때 개혁신당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쪼개지기 전에 개혁신당 여론조사 이렇게 보시면 그 결과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사실 통합을 하기 전에도 제3지대 빅텐트의 사실 이제 주 세력을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든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그다음에 그 원칙과 상식분들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만든 정치세 요것에 이제 통합이 제3지대 빅텐트론이었는데 그렇게 빅텐트가 형성되는 게 더 좋은 거냐에 대해서 그 전부터 조금 이게 다른 시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서 어떤 명분과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보수,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에 뭔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들을 하면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지해내면서 그것과 다른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보수의 대안으로서 자리를 가져갈 수 있을 때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나와서 제3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탈당의 명분과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나오잖아요. 원칙과 상식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현재 잘못 가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라는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가장 정치적인 어떤 명분과 힘들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가 확실한데 이 둘을 합쳐놨을 때는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없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 과연 빅텐트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기존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보수의 이 실망증 내지는 진보의 실망증 분들이 볼 때 저렇게 같이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많이 썼으니까 잡탕처럼 합쳐 놓으면 그게 정말 좋은 통합인가라는 그 회의감들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는 통합 이후에도 보시면 이미 그때 몇 개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으로 통합된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지만 그 지지율이 한 자릿수 벗어난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고 전화조사원 인터뷰였고요. 이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는 이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말이에요. 제가 이 조금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어요. 2주 전 대비. 그런데 설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KBS와의 대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 말았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걸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좀 힘이 빠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빠졌다라고 이슈 자체는 이제 뭐 그 대통령의 신년 특별 대담 이후로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서 가라앉았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힘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 소위 이제 정치권에서 김건희 리스크라고 부르는 이 문제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들은 이미 그 전에 반영이 많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대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어떤 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속 시원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고 해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어떤 하락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만약에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한 어떤 시원한 설명을 내놨을 때 이 부분들의 악재를 털고 갈 수 있는 어떤 요소였지 이게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신년 대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어떻게 대통령이 설명하느냐만 봤지만 사실 그때부터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라든지 다른 이제 이슈들이 같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만 가지고 신년 대담의 어떤 파장,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영향들이 측정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총선하고 연동되어 이제서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을 상수로 놓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여당의 호재가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당의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 맞았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뭐 조금씩 이렇게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대한 호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인기들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 부분들이 비중이 상당히 커지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권이라고 볼 때는 당정을 같이 부르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쩌면 이제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면서 뭐 총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고 대통령 지지율의 하방을 막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총선까지?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죠. 사실 지금까지 국면을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그 주초에 발표된 조사들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상승한 조사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한국갤럽 여론조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지만 이게 이거는 이제 그동안 또 특히 2월 들어서 어떤 모습들이 좀 대조적으로 보였냐면 공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뭐 유효해서가 아니라 비교적 이렇게 잡음 없이 또 뭐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희생론 뭐 김무성 대표 같은 전 대표도 뭐 출마 선언했다가 불출마 선언하고 또 여러 중진들이 험지 출마 수용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매끄럽게 공천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근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모두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절박성 때문에 그런가요?
부분이 많이 작동했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지금 까지도 여전히 뭐 여론조사에서 약간 좀 좋아진 기준이 있지만 사실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뭐 크게 지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뭐 서울 지역 6석 이런 것이 뭐 여당 내 분석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좋지 않은 판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좀 좋게 가져가자고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걸 무시할 이게 사실은 이제 공천 부분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갈등이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공천을 했는데 승복을 못하고 만약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은 이게 이제 뭐 부자 가난한 집 얘기를 하면 부잣집이 일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 공천받는 기회가 날아가는 거를 참을 수가 없겠지만 선거 전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전체가 이기고 나야 어떤 다른 기회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이런 어떤 공천의 잡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에 절박감들이 아무래도 여당에 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이제 뭐 이 공천의 갈등, 잡음 내지는 이제 거의 뭐 싸움이라고 표현할 될 정도의 좀 심각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 여전히 이제 뭐 살아있는 정권 견제론 내지는 심판론의 어떤 그런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내에서 먼저 이런 주도권 내지는 계파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만 보면 아까 얘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직 전체 선거 흐름이 다 이제 종료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조사들 이외에 만약 계속 조사를 해본다면 뭐 정권 안정론, 국정 운영 뭐 안정 지원론과 정권 견제 심판론 이렇게 대비했을 때 여전히 아마 그건 견제론이 높을 겁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살아있고 미래에 나올 여론조사에 예측을 해보신다면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들은 있었지만 정권 견제론 안정론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런 어떤 것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판세가 뒤집혔다 이렇게 보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뭉뚱그려서 말씀하셔가지고 요거는 개인적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계속 좀 안 좋고 막 시끄럽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게 그게 오히려 더 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낙연 이제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 당시 분위기를 기억해 보시면 대다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 탈당한 분들을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해당 행위다까지 이렇게 뭐 선언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 문제들이 이게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서 다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당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상황을 보시면 그 이후에 계속 공천 갈등이 더 심해지면서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 선언을 했고요. 어제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여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 당내 이탈 세력이 더 나올 수 있다,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민주당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어쩌면은 이제 이게 그냥 일부의 탈당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분열 분당 사태라고 말할 수 있을 수준까지 그렇게 악화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일관되게 보여지면서 이게 유권자들한테 민주당을 원래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들 안에서도 과연 이렇게까지 공천의 갈등들을 몰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어떤 회의론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이 계속 되고 있고 현재도 아마 더 빠르게 수습이 안 된다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50대들의 지지율 이게 역전된 건가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민주당이 높았는데 국민의힘이 역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마 여러 조사들을 조금 이제 데이터를 안에 들여다보시면 사실 2017년 탄핵 그리고 대선 이후에 50대가 과거에는 이제
그 6, 70대와 40대 이하의 사이의 중간지대 같은 역할, 마치 균형추 같은 이제 뭐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관점에서 그런 기준이었는데 사실 그 2017년 탄핵 대선 이후에 보시면 어떤 조사를 찾아보셔도 대부분의 조사에서 50대는 예를 들면 이제 정당으로 보면 민주당, 뭐 보수 진보로 보면 진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일관되게 그런 어떤 흐름들이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조사 하나 가지고 저희가 확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갤럽 조사에서 보면 50대의 정당 지도에서 민주당은 확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10 몇 퍼센트인가 13%포인트 아니 10%포인트 이상 이제 올라간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뭐냐면 50대는 사실 연령대 구분해서 우리가 40대가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50대는 그렇게 어쩌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그 지지에도 유동성도 좀 있는 계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들이 확산된다 이런 것들이 다른 조사에서 확인된다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전체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50대들의 동기가 뭔지 모르겠네요. 50대의 어떤 세대 특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선거에서 그 에이징 이펙트, 그러니까 연령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뭐냐면 나이가 이제 들수록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어떤 진보 개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던 세대에서 나이가 들다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뭐 시각의 균형이 잡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50대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치 세력에서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뭐 경제 운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실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좀 강화되고 거기에 그리고 정치의 어떤 도덕성,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86세대와 약간 비슷한 정서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어느 정당을 지지해 이런 것들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뭐 정치 세력의 보여줍에 따라서 이게 지지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대는 개혁 그 제3지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감이 있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만약에 정말로 어떤 패권 정치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길들을 보여주고 나섰을 때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세력이 나오면 충분히 지지 성향이 가능한 이런 어떤 세대의 특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우세한 우위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보면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조짐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게 아마 지금까지 뭐 이게 정책 대결 가지고 뭐 여야가 어떤 승부를 벌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어떤 그 정당의 뭔가 그 세련됨 아니면 뭐 공정함 이런 어떤 평가들의 속에서 나온 여론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강화되거나 유지 혹은 바뀌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그리고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천만 끝나고 갈등이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어떤 생각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큰 실망감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일정하게 끝나버리는 게 좀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왕 세대 얘기가 나오니까 60대는 세대 효과가 더 클까요? 연령 효과가 더 클까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잠깐만요. 세대 효과라는 건 그 특정 세대의 과거 사회 과정에서의 경험이 이분들에 있어서의 아직도 지금까지 그 정책 의식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이제 세대 효과고 연령 효과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뭐 어떤 게 더 적을까요? 지금 60대가 그 왜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이야기하는 86 세대, 네, 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라는 이제 구호를 쓰는데 그 중에 86세대가 예전에 386이라는 이름을 많이 그렇죠. 불렸죠. 지금 그러니까 686이 됐죠. 그 세대가 이제 80년대에 그 민주화 운동기를 관통할 때 청년 세대 시기를 보냈고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과 성취의 경험, 기억들 그리고 과거의 그 독재 정부, 독재 정권 시기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다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보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선호를 계속 갖고 가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세대 효과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제 60대는 그분들이 절반쯤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60대 후반의 절반은 86세대 이전 세대들인 거죠. 60대 전반은 아직도 그러면 좀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60대를 보시면 어떤 걸 이거는 이제 정치 지표보다는 남북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보실 때 예를 들면 이제 대북
뭐 북한에 대한 어떤 통일, 뭐 북한에 대한 동포, 뭐 민족으로서의 관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세대가 확연히 갈려지는 게 70대 이상만 다른다. 그러니까 반공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대적 관점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미 70대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60대만 하더라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근데 2030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이제 이건 총선은 아닙니다. 관점 자체가 달라진 게 2030 세대는 굉장히 그 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북한하고 어떤 네. 관계로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한테 뭐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과거처럼 이제 뭐 통일은 당연히 해야 돼 무조건 이런 식의 어떤 관점들이 글쎄요. 벗어나 있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30 세대 어떤 경우에는 북한이 어떤 뭐 도발했을 때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라는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걸 보고 보수화됐다라는 어떤 해석들을 하실 맞아요. 때도 있는데 그거는 옳지 그거보다는 않죠. 이게 북한을 예.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랑 접해 있는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국가 세력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나 혹은 불안 요소로 작동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남북 문제나 어떤 정책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초반은 민주당 지지세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아닙니다. 있는데. 그 60대 이제 다시 60대 전체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보수 성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아마 세대 효과보다는 에이징 이펙트가 더 강하게 확실히 연령 효과가.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그러나 60대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70대 60대 요즘 이제 여론조사 보시면 예전에는 60대 이상이라고만 저희가 구분했는데 왜 여론조사 통계표에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구분해서 보냐면 이분들이 어떤 그 이념적 혹은 어떤 정치적 그 세대 관점들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60대가 보수 성향이 강하고 보수 지지층이 더 많은 건 맞지만 또 70대 이상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인 지지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분명히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세대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총선까지 어떤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더 공천이라는 과정들이 얼마나 이제 갈등을 좀 조율하면서 매끄럽게 그리고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어떤 공천들이 이루어지느냐가 예. 주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이후에는 이 각 정치 세력들이 표방하는 어떤 정치적 가치가 이번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책 대결들보다는 어떤 정치 세력이 그 미래에 더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방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런 평가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그런 오히려 정당들의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 선명성 경쟁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테이트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